제가 보니까는 이게 윤명국 방탄 정치다. 윤명국? 윤석열, 이재명, 조국의 방탄 정치. 그래서 윤명국 방탄 정치를 심판하고 문명국다운 민주 정치를 여는 게 결론은 새로운 미래다. 시대 정신이고 총선 목표다. 네. 윤명국 이제 그만하자 방탄 정치. 문명국답게 정치하자. 앞에 한 전반 90%까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마지막 조차의 라임이 쩔잖아. 네, 이제는 말로써 정치는 말로써 하는 거죠. 그 말로써 하는 전쟁 마우스복싱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일당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김민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무소속. 네, 아직 무소속이 없으시고요. 네. 김민수 대변인님. 네네. 넷입니까? 셋입니까? 아이요? 예. 5. 네. 5입니다. 다섯이요? 네네. 어디서 정치권에서 아마 1등 아닌가. 성비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 넷의 딸 하나, 지난 21대 총선까지 아들 넷이었고요. 총선 끝나고 한 명 더 나와서 5입니다. 그래서 넷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5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계속 나으시지 뭘 또 정치권 나오셨어요? 저요? 그 정치하면서 더 계속 나와야 이게 모범도 되고 하지 않을까요? 5이에요? 와. 지금 막내는 한 몇 살쯤 됐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님 나이로 보면 4살. 4살. 전통적 한국 나이로 5살, 만으로 3살. 네. 그렇습니까? 와, 대단하시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든 열심히 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5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저런 분은 공천이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을 시켜드려야 돼요. 애 5이면? 이 저출산의 시대에. 그 생각해보니까 이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서. 진짜 그러네. 애 5이면.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예요. 비례대표 한석은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지역구죠. 내일까지 신청인데 한번 해볼까요? 진짜 5이면 인정해줘야죠. 선배님 멋진 분인 건 알았는데 실제로 뵈니 더 멋지시죠.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네. 애 안 낳은 사람도 많고 저는 하나예요. 살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사모님이 제일 고생하셨는데요, 여기서. 남편이 이렇게. 사모님을 배우려 가는지. 자, 요즘 이제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이제 공천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거죠? 네, 이제 마무리 단계 수순 밟고 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막판에 근데 조금 잡음 논란 이런 것들이 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특검 쌍특검 이후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큰 논란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네. 조용한 공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게 반대하신 입장들에서는 언론을 잘 통제했다. 혹은 이제 워낙 딴 자리 줄 때가 많아서 그냥 입틀막을 잘했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으로서 제가 자리를 보장받거나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이 끝났지만 나와서 여전히 네. 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당의 승리를 위하고. 당의 승리를 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섭섭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던 말씀 중에서 선민후사라는 말이 제일 좀 와닿는 부분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에 약간 불만이 있더라도 네. 국민의힘의 승리, 보수의 승리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승리가 국민의 네. 승리로 바뀔 수 있다 하는 면들에서 이제 본인들의 희생 좀 네네네. 이렇게 감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네. 민주당도 이제 공천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은 아니십니다만 이제 자세히 많이 보시니까. 결국은 네. 왜냐하면 경선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 본선으로 직행하는 거고, 경선을 할 때 다들 이렇게 이인제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선에 임하게 되면 그 당을 떠나거나 네. 무소속으로 그 지역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당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없지 않을까 아마 싶어요. 없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런 논란들에 치여서 사실 뉴스가 잘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 같은 네. 경우는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뭔가 좀 이슈를 선점한다거나 뉴스에 좀 나올 만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죠. 아,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네. 이게 양당이 아닌 네. 이른바 이제 삼 힘들죠. 3지대 정당들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힘든 거 알고 나오셨죠? 게다가 네. 그렇죠. 저야 뭐 양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늘 이제 이 사회에 그늘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국민의당 돌풍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돌풍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지대에 대한 부정적 학습 효과가 네.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것도 네, 네. 상당한 제약 요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다가 이제 양당의 공천이 네. 뭐 한쪽은 시끄럽고 한쪽은 조용했는데 네. 그 시끄럽건 조용했건 그게 잘 됐건 잘못됐건 네. 뉴스가 거기에 이제 집중되면 삼지대 얘기는 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거의 언론에서 사라진 개혁신당도 있잖아요. 아, 새로운 미래도 새로운 미래지만 개혁신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거의. 개혁신당 진짜 이렇게 사라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 공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네. 뉴스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뉴스를 검색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이게 이제 지금 지형 자체가 네. 많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 네. 때 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게 이제 주된 관심사였는데 음. 뭐 서른 홍영표 의원까지 오셨어요. 더 네.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 선거 한 달 남았는데 누가 오고 가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경쟁력 있는 분들 네네네. 비례대표 앞순번에 모셔서 그거 가지고 비례대표 득표율 높여야 되고 네. 또 지역구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고전하는 후보들 빨리빨리 공천해가지고 어쨌든 뛰시도록 열심히 네, 만들어야 네, 네. 되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이제 정책이 들리는 시간이 됐거든요. 네. 이전까지는 정책이 들리지 않습니다. 공천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부터 들리는군요. 이제부터 이제 정책이 좀 들리는 시간인데 삼지대 정책도 들릴까요? 삼지대 정책은 조금 더 뒤에 들리죠. 지금 이제 양당의 정책이 들리는 시간.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양당의 정책이 들리는 시간에 우리도 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 얘기 안 할 수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했던 그 정책 비전 발표해야 되고 저희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홍영표 서른 의원까지 오셨는데 누가 더 오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가 더 오실지. 근데 저는 이제 당의 그 최고위원이자 이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건데 누가 더 오시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거 쳐다보면서 기다리다가는 선거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당의 정책들이 막 나올 시간이라는 거에는 공감하세요? 맞습니까?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전히 민주당 공격할 시간입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이게 대한민국 정치 구도 자체가 좀 잘못됐는데 그냥 양당 체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정책이나 국민들을 위한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기보다는 계속 네. 서로 까기만 하고 있으니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못됐다. 이제 30여일 뿐이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까지도 정책들이 안 나오는 것은 네. 양당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부터라도 나와야죠. 네. 정책 이미 대통령이 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지금 다니시고 전국 있기 때문에 18번 네. 행사하면서. 뭐 특별히 국민의힘에서 정책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 할 것은 지금 대통령이 그 18곳 다니시면서 하시는 그 얘기가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과연 그와 관련된 재원이나 이런 네네네. 것들은 마련돼 있는지 또 재원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발전 구상을 가지고 이게 치밀한 계획하에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즉석에서 막 만들어내는지. 이게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가 그냥 좀 이따 뇌리에 사라질 그런 얘기 들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네. 도대체 이런 행위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지를 좀 명확히 살펴주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정권 심판이다. 그래서 기억을 환기시켜 나가는 그 작업이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정책이라고 해서 뭘 만들고 뭐 짓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럼요. 지난 한 1년 반 정도에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복기를 한번 시켜드리고 무엇을 했고 리마인드 그 시켜드리고 결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네, 그런 거 이런 평가하는 것들.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 굉장히 너무 바빠요. 네, 할 게 정책이다.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야당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
포문 상대로 한 포문을 많이 좀 열 그래서 타이밍이겠군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물론 법원 다니느라고 이번에 보니까 올해 이번 달만 해도 벌써 5번인가가 지금 재판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떠한 이 동네의 이슈에 관련된 대통령과 뭐 여당의 정책 실패는 무엇인가 등등등등을 지금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하고 다르게 무언가 좀 사이다적인 그런 네네. 행위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면 승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 조금 소극적으로 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좀 다르게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패착이 계속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패착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도 있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번 대선의 프레임 자체를 정권 심판으로 잡은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중간 평가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민생 발목 잡기 등등등을 해왔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법적 재판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놓여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지금 여기 대장동부터 백현동부터 뭐 북한 불법 송금부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 민주당 거대 야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정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대 야당으로서 180석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공감을 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금 앞으로 30일 동안도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싸워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 30일 후에 결코 민주당의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는 180석 거대 야당으로서의 네. 우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 우리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봐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먼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여소야대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중간 평가냐 심판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그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나머지 이 야당들의 연합을 살펴보게 되면은 퍼센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여당이 행복해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바뀐 게 아닌데 착시 효과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이 뭐 비례에서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는 뭐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두 개를 합쳐보시면은 국민의 그 미래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향력 같은 걸 살펴봤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언론이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찰 독재.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졌느냐? 검찰 독재. 검찰 독재가 무엇이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말하려고 그러면 검찰 독재, 압수수색 이런 걸로 지금 전부 다 점철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도 이제 검찰의 문제라는 말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거죠.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 제가 기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 네. 그 기간을 여론조사 기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측이 28%. 네, 그리고 지금 민주연합 쪽이 14%, 그리고 조국신당이 지금 13%에서 조국신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27%, 그리고 국민의힘이 28%가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재심 판결까지 유죄 판결 실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남겨놨다라고 해서 창당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 아픈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부 민주당 세들은 조국신당에 찬성하는 중도들이 포함됐다. 아니죠. 이 두 당을 합치면 27%, 지금 국민의힘 28%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31%로는요, 지지 정당이 없다에 표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여론이 호도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내 표가 분리되고 있을 뿐 가세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대한 수사들을 검찰 탄압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 지금 수사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들은 지금 상당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당대표라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땐 벌써 구속이 됐어도 2번, 3번 구속됐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구속 상태로 이 선거판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웃긴 현실인데 네. 이것을 검찰 독재요? 검찰 독재는 벌써 들어갔었어야죠. 다 들어갔었어야죠. 이걸 어떻게 독재라고 합니까? 한동훈 지금 위원장 얘기가 여전히 이렇게 그거였죠. 버티고 있는데. 검찰 독재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제가 틀렸고 아까 인용하신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니요, 하나 가지고 14%, 13%, 27%, 여론조사는 28% 찾으시면 사실 바로 나올 겁니다. 여러 개가 여기, 있어서 그거 저희가 가지고 이제 뭐 말하면 좀 안 된다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아보시면 나올 네.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뭐 하셨어요? 두 분이 뜨겁게 아유, 제가 뭐 소외되셨어. 아니 잠시 지켜봤습니다. 소외된 네.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거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냐 혹은 전망이냐. 이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그게 없는 선거, 그 두 가지 의미 이외의 선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총선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선거인 게 맞습니다. 역대 모든 총선이 거의 그렇게 치러졌어요. 잘했으면 다시 찍어주고 네. 잘못했으면은 갈아치우고 그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세밀하게 보면 각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잘했으면 찍어주고 네. 잘못했으면 바꾸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라는 건데 지금 여당은 애써서 심판의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심판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하고 이제 이런 프레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심판론이 굉장히 높았다가 안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의 무슨 사천 논란이니 이제 공천 갈등이 이런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심판론이 좀 희석된 건 있습니다. 그 네.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책임이 없다고 보긴 전 어렵다고 봐요. 근데 보니까 공천을 잘했다, 공천 혁명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오늘 하시던데 물론 이제 본인이 했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별로 객관적이어 보이지는 않고 여전히 이제 공천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이 뒤에도 조금 잡음이 나올 소지들이 있는 몇 분,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이 아. 졌다. 네네네. 박용진 의원이 상당한 핸디캡을 안고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결선에 네. 올라갔는데 졌다. 그 정치적 의미가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근데 유권자들. 뭐 그렇게 경선에서 지는 거는 그래도 논란이 좀 별로 안 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과연 이 경선이라는 게 네. 핸디캡을 뭐 30%를 안고 있는 그 핸디캡을 안을 만한 사람이었냐? 그 사람의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이. 그 논란이 있을 수 이 있다.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조용하다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거에서. 웬만큼은 이제 시끌시끌해야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반사이익이에요. 민주당 네, 민주당에서 시끄러우니까 그 반사이익이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들어서 가지고 비교적 정치 초보치고는 관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네, 상당한 이제 관리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맞는데 네.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의 공천 명단을 권역별로 까놓고 보면 권역별 선거를 이끌어갈 만한 리딩 후보가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해당 권역에서 좀 저는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러니까, 띄는. 예, 네. 물론 보이면 어떤 분들이 보이냐? 중진들, 현역 불패에서 살아남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새 얼굴 중에 그야말로 이 사람이 그 권역에 새 얼굴로 이 선거를 이끌고 가겠구나. 라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좋은 색깔을 좀 공천이 자주 아니에요. 네. 게다가 논란이 있는 대목을 깊게 짚으면 이를테면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됐거나 거기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임종득 그 안보실 2차장, 네. 그다음에 누굽니까 신범철 국방부 아. 차관 이런 분들이 단수 공천 막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것도 방탄이다. 이것도 방탄이다. 네, 그리고 수사 받아야 될 사람.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지금 앞장 세우고 있다 이 사람들을. 게다가 김성교 그 논란의 가장 그 꼭지점에 서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범인 도피를 시키려고 지금 증거인멸 범인 도피를 기획했다가 네. 오늘 출국이었는데 지금 약간 미뤄졌어요. 네. 이 충돌하면서. 근데 어제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건 대통령에서 나온 해명입니다. 출국인 걸 몰랐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법무부가 하는 일하고 외교부가 하는 일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서로 모르듯이. 그게 지금 이 정부의 지금 실상이에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책임론이 사라졌다. 심판론이 사라졌다.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게 선거 분식을 조금 시도하고 있는데 네. 결국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시 여론이 좀 책임론, 일어나고. 심판론은 돌아온다. 네.
생각합니다. 공천이 끝나고 나면 다만 민주당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심판 못해요. 네, 공천이 새로운 끝나고 미래가 나면 있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공천이 끝나고 이제 정리가 되면은 네, 네, 이제 네. 다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신당처럼 네. 그렇게 범죄자들이 왜 나서가지고 이런 당을 만들어 놓고 말이 되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점이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지도 안 나올 거고. 그런데 조국 네. 혁신당이 사실 언제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정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와요. 물론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차이가 있지만 또 소나무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옥중에 있는 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네. 창당을 막 해버려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미쳤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먹히고 왜 지지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생각이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왜 나올까요? 이게 지금 여당 때문에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처럼 죄가 많은 사람도 지금 이 정가 사범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숱한 혐의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조국처럼 재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 실형을 받은 사람도 송영길 대표처럼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이렇게 옥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창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우리가 기준이 이재명 전 대표보다는 낫다.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분리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분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슬픈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검찰 독재로 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명확하게 혐의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를 정말로 개변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조국이 신당 차리는 거 맞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지금 2024년도의 정치에 송영길의 옥중에서 창당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로 정치적인 거악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거악이 여기에서 지금 정가 사범이고 이 정가 질도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네 개 성남 FC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정말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의사 4년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혐의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이 중에선 이미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판결까지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정말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조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 3%뿐이 되지 않습니다. 100건 중에 97명은 확정 판결을 받아요. 네. 이런 분들도 지금 창당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창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 전 대표도.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창당에 불과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여든 야든 네. 사법 리스크가 있고 명확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감싸줄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말로 전통 있는 당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전통도 깨져가는 것들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숱한 리스크들을 서로 방탄하면서 이제서야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이재명의 방탄을 깨트리겠다라고 나오고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그랬다면 본인들의 입지가 훨씬 나았을 겁니다. 지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세우고 네. 방탄에 전념했던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확정 판결 받았고 대법원 판결 기다린 사람이 당 만드는 게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탄이 되는 거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금방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랑 무관한 얘기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김성계 의원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공천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아예 원래 선거도 못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주니까 나오잖아요. 정우택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번에 카페 주인까지 나서가지고 증거가 이렇게 명백히 있다, 돈 받은 거 확실하다, 사진도 있다, CCTV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지금 단수 공천 받아요. 게다가 지금 정우택 좀 전에 의원 같은 말씀하신 경우는 것처럼 그게 증거가 있다 하면 안 신범철 되죠. 차관이라든가 일단 이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신범철 사실관계가 아닌 거를 차관이라든가 사실처럼 아니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보고 반박할 기회 임용직 드리겠습니다. 씨라든가 여러 사람들 지금 위험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천중에서 뭔가 입을 지금 막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네. CCTV에 잡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이 분명히 봉투를 돌려줬고 그리고 그분께서 돈 봉투를 전달해
검찰했던 분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후원하라고 하니까 후원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했던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그리고 기소조차도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범죄 확정적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재심 판결도 불복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건들도 불복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아직 기소조차도 안 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너무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아니죠.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들이대고 여당에 대해서는 그냥 기소조차 안 하니까 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런- 기소 판단을 그 해야죠. 얘기죠.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는 게 아니죠. 검찰에서 여기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기소를 안 하면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 입으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는 쉽지 않지만, 네. 영부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진짜로 공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네네네. 이것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 아닙니까? 기소가 안 됐던 건이에요. 언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탈탈 털었다고요? 탈탈 털었죠. 아, 거기에 대해서 또 놀랐네. 이게 또 1시간짜리인데.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럼 기소했었어야죠.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를요, 어떤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로 만듭니까, 계속? 또 옛날로 들어갑니까? 탈탈 털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검찰 총장이 누구였는지부터 얘기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뺏었잖아요. 아니, 누가 뺏어요? 제가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다시 옛날로 수사했던 돌아갈까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하자면 또 한 30분, 1시간 가니까. 그래서 이게 좀 네, 그거 토론들이 말고. 호도화해서는 안 네.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네. 진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대변인님 말씀은 일단 지금 현재 저 민주당의 이른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자성도 좀 하자. 그 자성도. 저는 네. 대한민국의 지금 그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방탄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얘기가 네. 누가 더 방탄을 심하게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서로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탄국회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번 공천도 다분히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당권을 공고히 하고 네. 이후에도 어쨌든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공천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 김건희 여사 방탄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 다 뒤로 연기했죠. 총선 뒤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까 지난 정부에 탈탈 털어서 기소 안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고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결론이 안 났죠? 네,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사 중이래요.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질문을 해요, 국회에서. 그러면 수사 중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됐는데. 그럼 이 정부는 왜 사건 처리를 안 하냐? 왜 불기소 처분을 안 내리냐? 왜 무혐의 처분을 안 내리냐? 안 내리는 거냐, 못 내리는 거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디올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몰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몰카해도 받았잖아요. 그 받은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여당도 대통령실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용감하게 그 입장을 얘기했다가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단체로 잘릴 뻔했잖아요. 여기도 방탄이에요. 네. 게다가 아니 방탄 정당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조국 정당이든 무슨 뭐 송영길 정당이든. 입장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게 윤명국 방탄 정치다. 윤명국, 윤석열, 이재명, 조국의 방탄 정치. 아. 그래서 윤명국 방탄 정치를 심판하고 문명국다운 민주 정치를 여는 게 결론은 새로운 미래의 미래다. 시대 정신이고 총선 목표다. 네. 윤명국 이제 그만하자 방탄 정치. 아. 문명국답게 정치하자. 앞에 한 전반 90%까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10분 마지막 조차에 라임이 쩔잖아. 문명국으로 갑니다. 그래도 우리 박원석 위원님이 계셔서 한결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이거 만들어내라고 내가 애썼는데 그걸 갖다가 윤명국에서 재미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윤명국에서 문명국은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로 이 깔때기 쭉 빠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니 내가 어딩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깔때기를 내야지 뭐 남한테 내줘. 알겠습니다. 문명국으로 가자. 윤명국 방탄은 이제 그만 좀 하자. 양쪽 다 좀 방탄으로 볼 소지가 좀 있다는 박원석 위원님 말씀에 약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고 싶겠죠, 각자. 맞고 싶을 텐데 저는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네. 정치인들이 특히 법에 대한 잘못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수사하고 그대로 법에 판결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활용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법의 잣대를 대지 마라, 정치에 법의 잣대를 대지 마라. 이건 국민을 위할 때 얘기예요. 내가 범법행위를 해놓고 나한테 법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든 야든 할 것 없다. 네. 만약에 진짜로 국민들이 이 부분을 느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의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의 판결 받으면 된다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검찰에서 꽤 오래 있었고 법무부 장관의 또 이렇게 비대위원장이고 그런 것만 보고 또 정부 요직에 이제 검찰 출신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듣다 보니까 이게 검찰의 잣대가 양당이 공평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네. 저는 이렇게 불신을 정치에서부터 조장하는 거 정말 좋지 않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휘둘렸나요? 안 휘둘렸어요. 예.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로서 믿어줘야 된다.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고요. 검찰 시스템을 흔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조장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검찰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있으면요. 네. 여야 구분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얼마나 검찰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사법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말이 쉽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말이 쉽다. 전혀 이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느끼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법조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 검사님들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건을 인지해서 혹은 내가 사건을 뭐 단서를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 이 결정을 모든 권한이 사실은 검찰에 있어요. 경찰과 검찰이 이제 합작을 원래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이 있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검사님은 당연히 공익의 대변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님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이 나라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많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찰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검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탄핵 뭐 조사, 그럼요. 뭐 검사할 때. 네, 그때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정말 신박한 이론으로 여러 가지 비리를 참 많이 잘 찾아내시는구나. 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좀 약간 탄압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네. 그때 되게 안타까워 많이 했었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네. 우리 그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은 우리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은 공익의 잣대를 가지고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이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믿었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8년 정도 되고요. 네, 네. 그 전에 전초전부터 이제 있으면 제가 이제 느낀 건 한 10년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이제 변질되는 것들을 제가 좀 옆에서 직접 검찰이? 봤어요. 예.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이 하는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검사가 뭔가를 해놓으면 무조건 예전에는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설마 거짓말로 이걸 했겠어? 괜히? 검사가 설마 괜히 이런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겠어? 검사가 하는 걸 믿어야지. 피해자 말을 왜 믿어? 피고인의 말을 왜 믿어? 피고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변호사지만 그런 말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검사님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맞겠지라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아니죠.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끊으시는데 이재명 전 대표 피고인이에요. 맨날 말을 끊어. 예, 여기에 체포 동의안 판결될 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체포 동의안 가결될 때요. 이때 10글자인가도 안 됐을 겁니다. 상당히 혐의가 소명됐음 정도 9글자, 10글자였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당시 판사는 왜 검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구구절절 긴 판결문을 쓰면서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여기 판결문에도 정치적인 견해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불구속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요.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끄집어내려면 이런 얘기를 잘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계속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물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내야죠. 네. 그게 정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리고 드리는 이거를 제가 또 이유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검찰 독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명확한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변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지면 어떡하시려고 이거 밝혀진다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검찰을 그동안 많이 믿었었고 네. 검찰이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왔었기 때문에 문정부의 검찰만 믿은 거죠, 지금. 윤석부의 검찰을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말을 계속 끊으실 거예요. 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네. 우리는 그동안에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적 시스템이 잘 작동해 왔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사실일 거라고 믿어왔었던 그 점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한 패단이고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게 검찰 조직 전체가 썩었고 아유, 뭐 정치적으로 아니죠. 이거 아니고 검찰 큰 조직 내에서도 아주 소수의 핵심 뭐 조직들 뭐 중앙지검의 뭐 특수부라든지 뭐 등등 이제 몇몇 핵심 특수부 뭐 이런 조직들이 특별히 더 정치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행동을 하거나 저는 부패됐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이른바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혹은 네. 그렇게 비판하는 검찰의 행태나 혹은 그 정치 검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집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정치 검찰이 내 편이면 괜찮아. 근데 정치 검찰이 상대의 편인 순간 이제 검찰은 악이 되는. 이제 지금 사실은 둘 다 윤석열이에요. 박근혜 그 탄핵 이후에 네.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것도 윤석열 한동훈이고 네. 지금 이재명 뭐 조국을 탄압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찬양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청문회 할 때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막 비판하고 그때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땅 뭐 이거 다 국민의힘에서 꺼내놓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걸 지금 이제 민주당이 꺼내가지고 재료로 쓰고 있어요. 네. 코미디잖아요 지금. 좀 그래요, 그건 진짜. 네, 그랬다가 이제 조국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바뀌었어요. 같은 윤석열이 같은 한동훈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검사들한테 네. 이 정치권이 다 놀아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오히려 예, 한 줌도 안 되는 검사들은 소수의 검사들에게 자기들이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전체 정치권이 다 놀아나고 예, 있다. 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한 번은 네. 이쪽을 죽였다가 한 번은 저쪽을 죽였다가 이렇게 한 번은 올해는 이 밭 태우고 내년엔 저 밭 태우고 화전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정치권이 권력화된 이런 네. 검사들의 네. 이 전횡과 농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른바 땡땡 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게 정치 검찰이 있고 네. 이들이 과거에는 네. 권력을 타고서 네. 권력이 힘을 얻을 때 그 권력 밑에 줄을 서고 권력이 힘을 빠질 때 그 권력을 물고 네.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인 각광을 막 받고 지지를 존경을 받고 하니까.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권이 다 이 놀아난 거예요. 국민의힘도 이쪽 편에서 적폐수를 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네.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 네. 내쫓고 뭐 유승민 치고 뭐 이준석 치고 막 이러면서 네. 저 후과가 훗날 정말 그렇게 나이스할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정치권들이. 그 정도의 만약에 놀아날 정치인들이면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무능하죠, 무능하죠. 지금. 이게 너무 지나치게 왜곡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다수의 혐의들 국민의힘에서 들춰낸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거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 네. 대장동 등등 다 드러났던 또 사건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네. 또 거기서 거론하고 맞잖아요. 그래요, 또. 근데 저는 제가 아마 방송 패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호 3번은 이낙연 신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네. 사람인데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 좀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검찰의 수사 방식이 독재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는 것들이 네. 이 이야기 시작 국민의힘에서 꺼낸 거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불거진 이야기들이 제가 팩트들이다. 한 말씀만 더 네. 김민수 대변인 말씀 끝에 보탤게요. 자, 보세요. 정치인이 아니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다가 네. 대선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국민의힘은 당시에 이쪽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인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려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후임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보여요, 현재까지. 네. 자, 그러면 이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늘 국민의힘은 그걸 강조하니까 그 이전 역사는 솔직히 가리려 그래요. 전두환 민정당, 뭐 박정희 공화당. 어쨌든 그것도 역사긴 한데 그걸 거쳐서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화의 유산까지 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취했던
유서 깊은 보수 정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검사들의 당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대권을 잡으면 저희가 좀 굉장히 사실 다른 정당이 이 되는 부분은 겁니다. 반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선 후보를 빌려왔다라는 말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대선 후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를 만든 건 민주당이죠. 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를 탄압을 했고요. 수사 지휘권 뺏는 등 온갖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방의 대선 후보로 키운 거는 민주당이에요. 거물로 키운 건 민주당이다. 거물로 키운 건 민주당이죠. 대신 이제 네. 보수당에서 뭐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데려왔다는 말을 아마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구애받지 말고 여야 정치적인 눈치 보지 말고 해라라고 했던 대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네. 과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권 다 뺏겼을까?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잘못을 상대방 쪽으로 다 책임전 가는 민주당이 자책이다. 민주당 자책 맞아요. 민주당이 잘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네. 게 그거잖아요. 왜 정권을 뺏겼느냐. 그 책임을 져라. 네, 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네,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내분이 계속 벌어졌던 네, 것이고 그래서 총선 나가신 나오지 거잖아요. 마라. 네. 나가신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간 적도 없는데 뭘 나갔다. 그러네. 박원석 의원님은 새로운 아니죠. 미래가 나갔잖아요. 아니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에 나온 사람들이지만 저는 아니라고요. 나한테 그래.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 책임을 지거나 혹은 이제 책임을 지고 지금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죠. 네. 근데 결국 그 수습의 결과가 네.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봐야죠.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맨날 비판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정작 그거를 지렛대로 서로 이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폐 수사도 그렇게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찬가지로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는 법치주의가 당연히 네. 우리 그 민주사회의 근간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법치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법치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다 죽이고 어떤 검찰권이나 혹은 사법부의 판결이나 뻑하면 서로 고소고발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정치하려고 하고 저는 정치인들이 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건 스스로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자기 무덤을 파고 있으면서 서로 방탄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고 네. 거의 정치가 지금 세기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당만 들어가지고 막 피고인 연대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을 좀 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네. 진짜 저처럼 직업이 정치인 사람은 네.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게. 이러다가 정치는 소멸하고 네. 진짜 검찰권에 의존해서 사법부에 의존해서 네. 서로를 저격하고 서로를 쓰러뜨리는 네. 정치라고 부를 수 없는 무언가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이제 내가 옳다 저쪽이 옳다 이런 걸로 얼마나 싸울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말이 좀 심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뭐 사과를 하든 혹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얻어내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법원으로 가서 뭐 명예훼손 걸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봐라 내가 이겼다 내가 옳고 저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권위를 다 사법부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에 네. 선진국 수준의 도달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네. 정치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제 스스로 심각하게 네. 이 자성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문명국이 되려면 새로운 미래가 그러니까 윤명국 방탄 정치 그만하고 문명국 민주 정치 하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국민들한테 호소드리는 겁니다. 네, 전, 네, 네. 전 이게 그 정치권의 네. 사법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명예훼손이나 방금 나왔던 이런 고소고발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형사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네, 뭐. 이건 법의 판단을 받아야 맞아요. 뭐 근데 비리라든지 네, 뭐 이런 더 것들. 중요한 것은 네. 정치인들이 이런 형사적 판단을 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들에 대한 잣대가 도덕적 잣대도 아니에요. 이건 법적 잣대 이하에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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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이 많이 걸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 칼을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지금 공정하지 않은 이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쥔 사람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칼이라는 게 혹시 검찰권인가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맨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칼 들고서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너네 좀 하지 마. 니네 잘못했잖아.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막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딱 위협하면서
하지 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네, 네, 네. 좀 약간 공평하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보고 무기대등의 있는 원칙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법조인이 너무 이 정치에 많이 끼어드는 게 싫어요.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 법조인은 좀 약간 편향된 사고방식과 경직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판사 출신들. 그럼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화와 타협이 조금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이게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아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뭐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좋다지만 명예훼손으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이 정권 들어서 정말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각박해지기도 하고 그만큼 권력에 그냥 기대버리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린 것 같이 보여서 그런 자, 거예요. 법조인들이 문제니까 양당 대표 다 지금 법조인이잖아요. 한 명은 검사 출신, 한 명은 변호사 출신. 물러납시다 다. 둘 다 물러나면 돼요. 선거에서 물러납시다 다. 아, 물러나면 해결은 됩니까? 정치인 출신인 우리 이낙연 대표라든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법조인은 아니네. 그리고 저쪽도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요. 네, 아유, 그만하세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아 근데 진짜 민주당도 검사 비판 많이 하시긴 하는데 법조인 출신들의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당 모두 많아졌어요. 그죠?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네,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좀 더 아는 분들이 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은 것 같은 저는 느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법을 잘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이때까지는 변호사도 필요했고 판검사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행정가도 네, 필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전쟁의 잔해로부터 행정도 없고 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시스템일 때는요.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법조인들이 아니라요. 미래를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래와 부합하는 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보좌진들이 이거 법 전문가들이 처리할 수 있으면 있습니다. 되니까. 법 전문가들이.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로 대한민국 정치가 여든여든 할 거 없이 좀 더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반대라고 시작해요 맨날 말을? 아니요. 제가 어떤 거 비슷한 말.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상하고. 당연히 찬성인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법적인 리스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걸 사법 얘기하는 리스크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좀 전에 법조인이 좀 많다. 이건 이제 양측 그건 모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공감하시는 같은 거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같이 공감하셨으니까 요거는 저희 테이블에서 완벽하게 합의가 된 걸로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각 당 대표 중에 법조인들은 물러나게. 지금 선거 앞두고요. 물러나게. 네, 법조인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도 또 새로운 미래에 추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양당 대표가 네, 물러나서. 지금 왜 그러고 외이단을 하세요? 아니, 저는 새로운 미래 전망을 정말로 좋게 했던 사람인데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쉬운데. 아니 그럼 정말 이제 끝나는. 저는 안 좋게 예측했잖아요 계속.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제 3번 예측이 맞잖아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제 예측 아니 삿대질 아니라 제 예측이 맞잖아요. 자 이제 그 선거 한 달이 마무리로 남았어요.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그래도 삼지대에서 오셨으니까 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전략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방으로 타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네. 그러니까 2월 4일 날 창당했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네, 한 달간 좀 시간을 잘못 썼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평가해요. 네,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는 뭐 통합이니 네. 뭐 영입이니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음. 당을 새로 만들었으면은 그 당이 어떤 정체성과 가치와 비전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거를 국민들 앞에 또렷이 보이는 게 우선이었어야 됐다. 네. 2월 9일 날 개혁신당하고 합당 선언을 했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정당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 합당 전에. 네. 여기서 말했어요. 여기서. 당을 만들었으면은 그 당이 어떤 정체성 가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이고 통합은 2월 말쯤 돼가지고 서로 불려보고 각자 네, 그때 네, 가서 네, 네. 해도 늦지 아, 않나. 그러네요. 이게 네. 제 일관된 입장이에요. 네. 근데 뭐에 쫓기듯이 통합선언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게 빗나가기 시작했고 네. 개혁신당에게도 안 좋고 새로운 미래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됐어요.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요. 지난 날이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현직 의원 중에 누가 오고 뭐 세력이 어떻게 되고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 국면 끝났고 네. 지금부터 한 달 남았는데요. 네. 한 달 동안 우리는 양당 정치의 어떤 점을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혁신하겠다 이 얘기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해야 돼요. 네. 제3당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들리지도 않아요. 한 가지 얘기만 하자. 네. 무엇으로 정치 혁신하겠다. 네. 무엇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네. 이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다. 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가지만 하자. 찾으셨어요? 아니면 찾는 중이세요? 아니, 찾았죠. 한 방이 찾았어요?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서서. 아, 윤명국 방탄 끝내고 문명국 새로운 민주정치로 미래로 가자. 가자. 아, 그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탄 정치, 이 방탄 국회, 방탄 국정, 네. 방탄 정당 네.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네, 국민들 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시군요. 그걸 넘어서 정치 혁신하자. 네, 문명국으로 가자. 네. 문명국의 문이 누구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누굽니까? 그냥 문명국가. 아이, 너무 오해 소지가 좀 있죠. 네. 문명국가. 약간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는 네, 반응이 좀 있으니까요. 그 메시지가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 잘 통하는지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우스복싱 금요일 마지막 코너 또 꽉 채워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뭐 주말에 특별한 일정들 없으시죠? 특별한 일정이 많아요. 지금 바빠요, 다들? 그래요? 선거 중에서 주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많이 안 바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주말 바삐 보내시고 또 육아하느라고 또 워낙 바쁘시겠군요. 예, 애가 5입니다. 우리 농희 변호사도 주말에 또 일이 많으시고요. 네, 저는 재판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판일이 또 있으시군요. 그, 네. 저 주말에 시간 되면 저희 선거 좀 나와서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노행 변호사 거길 왜 가요? 네, 하여튼 바쁜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장로한 여의도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됩니다. 힘들었고요.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원하는 단기적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 알아서 하시고요. 저도 제 할 일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